2021년 10월 미국 의회 청문회장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일했던 데이터 과학자 프랜시스 하우건이었죠. 그녀가 들고 나온 건 200장이 넘는 내부 문서였는데요.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자기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10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몇 년에 걸쳐 직접 조사했거든요. 10개 나라에서 5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0대 소녀 3명 중 1명이 인스타그램을 쓴 뒤에 자기 몸에 대한 불만이 더 심해졌다고 답했습니다. 10대 5명 중 1명은 인스타그램이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영국 10대의 13%, 미국 10대의 6%는 자살 충동의 시작이 인스타그램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 문서에는 이런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대들은 마치 중독자처럼 자기 사용 습관을 묘사했다고요. 인스타그램이 자기를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걸 느끼면서도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가 없다. 이걸 페이스북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회사가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을까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10대들이 더 오래 머물도록 알고리즘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운동에 관심 있는 13살 소녀에게 거식증 관련 계정을 추천하고 다이어트 영상 뒤에 극단적인 체중 감량 콘텐츠를 끝없이 이어붙였어요. 잡지는 마지막 페이지가 있지만 인스타그램에는 끝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괴로워하면 할수록 더 오래 머물고 더 오래 머물수록 광고 수익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아이들의 고통이 곧 매출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에요. 2024년 기준 42.5%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교통사고도 질병도 아닌 자살이고요. 도대체 아이들 손에 들린 그 작은 화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전 세계 200만 부 이상 팔린 책 한 권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뉴욕대학교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가 쓴 불안세대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서 대체 무엇을 빼앗은 걸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교 끝나면 뭐 했습니까? 골목에서 뛰어놀고 동네 친구들이랑 땅 따먹기 하고 해질 때까지 밖에서 굴러다녔죠. 무릎이 까져도 친구랑 싸워도 그게 다 배움이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법을 몸으로 익힌 거예요. 하이트 교수는 이걸 놀이 기반 아동기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이 바깥 세상에서 위험도 겪고 갈등도 겪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놀이 기반 아동기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예요. 부모들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를 혼자 밖에 내보내면 위험하다, 놀이터에서 다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사회 전체로 퍼졌습니다. 놀이터 기구는 점점 안전해졌지만 동시에 재미없어졌고요. 아이들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2007년 결정적인 물건이 등장합니다. 아이폰이에요. 그리고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가 폭발적으로 퍼지면서 아이들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하이트 교수는 이 전환을 폰 기반 아동기라고 표현했어요. 밖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방 안에서 화면만 들여다보는 아이들로 바뀐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10년 이전까지 미국 10대들은 하루 평균 122분을 친구와 직접 만나서 보냈습니다. 2시간이 넘죠. 그런데 2015년 이후 이 시간이 67분으로 뚝 떨어졌어요. 거의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대신 그 시간을 어디에 쓰냐? 화면 앞에 앉아 있습니다. 미국 10대의 하루 평균 화면 여가 시간이 7시간이 넘거든요. 학교 수업이나 숙제를 빼고 순수하게 놀면서 화면을 보는 시간만 7시간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잖아요. 2025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미디어 과의존 위험 청소년이 21만 3천여 명입니다. 2025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보면 여학생의 주중 스마트폰 평균 사용시간이 293분이에요. 거의 5시간입니다. 학교 다니는 날에 5시간을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겁니다. 하이트 교수가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주 섬뜩한 비유를 씁니다. 아이를 화성에 보내시겠습니까? 라고요. 화성은 위험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이 다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만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아서 보내는 거예요.
소셜미디어가 딱 그렇다는 겁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다 하니까 우리 애만 안 시킬 수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부모들이 빠진 함정이죠. 여러분이 만약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가 귓속에 대고 이렇게 속삭인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는 충분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너보다 잘 살고 있어.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하루에 100번, 200번씩이요. 어른도 미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12살, 13살짜리 아이가 매일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손에 들린 작은 화면을 통해서요. 하이트 교수는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경로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박탈입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를 직접 만나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2시간 넘게 친구와 얼굴 보며 놀던 아이들이 이제 1시간도 안 만납니다. 대신 화면으로 소통하죠. 그런데 화면 속 대화는 진짜 관계가 아니거든요. 상대방의 표정을 못 보고 목소리 톤을 못 읽고 싸웠다가 금방 화해하는 그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수면 박탈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한국 청소년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학생 6시간 반, 여학생은 5시간 9분입니다. 6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건 재앙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잠을 못 자냐? 밤에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넘기고 틱톡 영상을 보고 단체 채팅방에서 빠지면 다음날 대화에 끼지 못할까봐 불안해서 폰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의력 파편화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5분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 상황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192번이요. 이건 미국의 조사 결과인데 소셜미디어 상위 앱들이 하루 평균 192개의 알림을 보낸다고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으로 나누면 5분에 한 번꼴이에요. 아이의 뇌가 한 가지에 집중할 틈이 없는 겁니다. 생각의 근육이 자라야 할 시기에 그 근육을 매번 끊어버리는 거죠. 네 번째,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중독입니다. 아까 페이스북 내부 문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이 앱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걸 아는데 멈출 수가 없다고요. 이건 담배나 술 중독이랑 구조가 똑같거든요. 쇼폼 영상은 15초에서 30초짜리 짧은 자극을 쉬지 않고 퍼부으면서 뇌의 도파민 회로를 계속 자극합니다. 한 영상이 끝나면 바로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죠. 잡지는 마지막 페이지가 있지만 틱톡에는 마지막이 없어요. 아이들의 뇌는 아직 자기조절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중독 시스템 앞에 맨몸으로 던져진 겁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1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미국 10대의 우울증과 외로움 수치가 2배로 뛰었습니다. 2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10세에서 14세 여아의 자해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188% 증가했고요. 같은 연령대 여아의 자살률은 167% 올랐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기준 중고등학생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 내에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반에 30명이 앉아있으면 그중 8, 9명은 우울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실 안에서 조용한 위기가 번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청소년 이야기였는데요. 이 위기에는 성별이 있거든요. 소셜미디어가 쏘는 총알은 같은데 여자아이들한테 훨씬 더 치명적으로 박힙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10개 나라에서 5만 명 넘게 조사한 내부 연구 결과 10대 소녀의 절반 가까이가 인스타그램에서 자기 외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고 답했습니다. 48%예요. 그리고 이 외모 비교 현상은 13세에서 18세 사이에 가장 심하고 성인 여성에게서는 훨씬 약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사춘기 소녀들이 가장 취약한 시기에 가장 강렬한 독에 노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여자아이들한테 더 심할까요? 인스타그램의 구조 자체가 문제거든요. 스냅챗은 얼굴에 웃기고 과장된 필터를 씌우니까 현실과 거리감이 있어요. 틱톡은 춤이나 연기 같은 퍼포먼스 중심이라 일종의 무대 위 공연처럼 받아들이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다릅니다. 내 일상의 하이라이트를 올리는 공간이에요. 가장 예쁜 각도로 찍은 사진, 가장 멋진 순간만 골라 올린 피드. 이걸 보는 아이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매일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게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비교의 칼날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3살 소녀가 다이어트에 관심을 보이면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건강한 식단 영상이 뜨죠.
그런데 그 영상을 오래 볼수록 점점 더 극단적인 콘텐츠로 빠져들어갑니다. 건강한 식단에서 극단적 칼로리 제한으로 거기서 거식증 관련 계정으로 결국에는 자해 콘텐츠까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2021년에 한 인스타그램 직원이 13살 소녀 계정을 만들어서 실험했거든요. 다이어트 팁을 검색했더니 며칠 만에 거식증을 미화하는 계정이 추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설계된 겁니다.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이 약 30%였어요. 남학생은 약 23%였고요. 거의 7%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더 벌어져요. 여학생이 50%에 가깝고 남학생은 35% 수준이거든요. 여학생 둘 중 한 명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남학생보다 하루 평균 40분 더 길어요. 이 상관관계를 그냥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을까요? 역사 속에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의 패션 잡지와 포토샵이 여성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해악이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그때도 마른 모델 사진이 소녀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잡지는 한 달에 한 권 나오고 마지막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인스타그램은 24시간 열려있고 끝이 없어요. 잡지가 주먹이었다면 소셜미디어는 기관총인 셈이죠. 같은 종류의 상처를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입히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이걸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연구 결과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한 일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13세 미만을 위한 인스타그램 키즈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까지 끌어들이려 한 거예요. 내부 고발이 터진 뒤에야 이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했죠. 중단이지 취소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수익 사이에서 이 기업이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답은 명확한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 뒤에서 줄을 당기는 손은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뻔히 해로운 걸 알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거든요. 소셜미디어 기업의 수익 구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게 주인이 손님을 오래 붙잡아 둘수록 돈을 버는 구조라고 생각해보세요. 손님이 1시간 있으면 1,000원, 2시간 있으면 2,000원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님이 못 나가게 만들겠죠. 소셜미디어가 정확히 그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을 오래 볼수록 광고가 더 많이 노출되고 광고 수익이 올라가거든요. 메타 한 회사만 2023년에 광고 매출이 약 1,34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180조 원이 넘어요. 이 천문학적인 돈의 원천이 바로 사용자의 시간과 주의력인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시간이 가장 쉽게 잡히겠습니까? 자기조절 능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10대들이죠. 미국 10대들은 하루 평균 인스타그램에 머무는 시간이 성인보다 50% 더 깁니다. 2,200만 명의 10대가 매일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고요. 전체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40% 이상이 22살 미만이에요. 빅테크 입장에서 10대는 고객이 아닙니다. 평생 고객을 만드는 씨앗이에요. 어릴 때 중독시키면 성인이 돼서도 떠나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서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안 줍니다. 이건 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애플의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도 생전에 자기 아이들한테 아이패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밝혔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약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는 절대 마약을 안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쇼폼 콘텐츠는 이 중독 구조의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어요. 15초에서 60초짜리 영상이 끝없이 자동 재생됩니다. 한 영상을 보면 뇌에서 도파민이 살짝 분비되고 다음 영상이 바로 시작되면서 또 한 번 분비되고 이 과정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거예요. 슬롯머신을 당기는 것과 구조가 같습니다.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기대감이 뇌를 흥분시키는 거죠. 그런데 카지노에는 적어도 18세 미만 출입 금지라는 규칙이 있잖아요. 틱톡에는 그게 없습니다. 8살짜리도 아무런 제지 없이 슬롯머신을 당길 수 있는 세상인 거예요. 2011년에 도입된 게임 셧다운제 기억하시죠? 심야 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한 제도였는데요. 게임에는 이런 강력한 규제를 했으면서 소셜미디어에는 왜 아무런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을까요? 게임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소셜미디어는 안 하면 친구 관계에서 소외당하니까요. 부모도 차마 못 막는 겁니다. 우리 애만 안 하면 따돌림 당할 것 같으니까. 바로 이 공포심을 빅테크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설계된 알고리즘이 태평양을 건너 서울의 교실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서버 한 대가 한국의 13살 소녀에게 거식증 콘텐츠를 추천하는데 국경도 시차도 언어 장벽도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해요. 이건 국경 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어체계는 여전히 국경 안에 갇혀 있죠. 그렇다면 지금 국제사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다행히도 몇몇 나라는 칼을 뽑았습니다. 늦었지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과감하게 나선 나라는 호주입니다. 2024년 11월 호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인스타그램이든 틱톡이든 스냅챗이든 상관없이 16살이 안 되면 계정을 만들 수 없게 한 겁니다. 위반하면 기업에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0억 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아이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기업한테 책임을 묻는 구조라는 게 핵심이에요. 호주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않다. 이건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문제다라고요. 영국도 움직였습니다. 2023년에 통과된 온라인 안전법은 소셜미디어 기업에게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콘텐츠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했어요. 자해, 섭식장애, 자살 관련 콘텐츠가 아이들 화면에 뜨지 않도록 기업이 직접 걸러내야 하고, 못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게 됩니다. 프랑스는 더 일찍 움직였죠. 2023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학교에 오면 폰을 보관함에 넣고 학교할 때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국가들이 움직이는 근거를 단단히 해주는 하이트 교수의 4가지 제안을 보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주지 마라. 둘째, 16살이 되기 전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지 마라. 셋째,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완전히 금지하라. 넷째, 감독 없는 바깥놀이와 아이의 독립적인 활동을 훨씬 더 늘려라. 이 4가지가 사회적으로 동시에 실행돼야 효과가 있다는 게 그의 핵심 주장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게 왜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 반 친구 30명 중 29명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애한테만 안 주겠다고요. 부모 마음이 그게 됩니까? 아이가 친구 사이에서 소외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하이트 교수도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집단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정만 스마트폰을 안 주면 그 아이만 피해를 보지만 학교 단위로 학년 단위로 모든 가정이 함께하면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거든요. 이제 명분 이야기는 그만하고 본질을 봅시다. 왜 이런 위기가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을까요? 바로 이중박탈이라는 고질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하이트 교수가 진단한 근본 원인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표면적으로는 스마트폰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2가지가 동시에 벌어졌다는 데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자유를 빼앗음과 동시에 디지털 세계를 무제한으로 열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밖에서 뛰어놀면서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경험할 기회는 없앴으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중독 기계는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손에 쥐어준 거예요. 문을 잠그고 창문은 활짝 열어놓은 셈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아이의 뇌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의 뇌는 완성품이 아니라 공사 중인 건물이에요. 특히 자기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은 25살까지도 완성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 공사 중인 건물에 매일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게 소셜미디어인 겁니다. 벽을 쌓으려 하는데 계속 흔들리니까 제대로 된 구조물이 올라갈 수가 없죠. 어린 시절에 충분히 겪어야 할 지루함, 갈등, 실패, 화해. 이런 경험들이 뇌의 회복력을 만드는 건축 자재인데 그 자재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이트 교수는 이걸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유리잔은 충격을 받으면 깨지죠. 그건 취약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뼈는 적당한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아이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적당한 스트레스와 도전을 겪어야 더 강해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기회를 전부 차단해버린 거죠. 현실에서는 과잉보호로 막고 디지털에서는 과잉 노출로 밀어넣었으니까. 이 구조적 모순을 건드리지 않는 한 아무리 상담을 늘리고 캠프를 열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손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위기를 따라왔습니다. 페이스북은 자기 플랫폼이 10대 소녀들을 병들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더 어린 아이들까지 끌어들이려 했고요. 아이들은 스스로 인스타그램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문제는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편리함을 선물한 걸까요? 아니면 어린 시절을 통째로 빼앗은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있어요.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이트 교수가 제안한 원칙은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대신 통화만 되는 기본 폰을 주세요. 16살 전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지 마세요.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폰을 완전히 거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세요. 친구들이랑 뛰어놀게 하세요. 무릎이 까지고 친구랑 싸우고 혼자 길을 찾아오는 그 경험이 아이의 뇌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 집 혼자서 하면 우리 아이만 외톨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해요. 같은 반 부모들끼리, 같은 학년 부모들끼리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아직은 소셜미디어를 안 시키기로 하자고요. 모두가 함께하면 소외당하는 아이는 없거든요. 호주는 나라 전체가 그 약속을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한 번뿐입니다. 그 시간을 화면 속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지금 어른인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부모님들께 꼭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